그날 저는 2번 맞았습니다. 한 번은 고모에게, 한 번은 아빠에게요. 이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꺼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사실 맞았다는 사실보다 더 오래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날 집안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단순히 맞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30년을 참고 살았다는 걸 처음으로 눈으로 본 날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그 집을 나올 결심을 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냐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고, 가족이니까 넘기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참는 게 미덕이었던 집에서 참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올해 60입니다. 누가 보면 아직 한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벌써 많이 늙었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죠. 그런데 엄마를 오래 본 저는 압니다. 엄마는 늙어서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조용해진 사람이라는 걸요. 엄마는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가는 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20회를, 할머니는 30회를 그 집에서 모셨습니다. 아프실 때는 병원, 집에서는 간병, 명절이면 음식, 그 모든 걸 엄마가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고생했다는 말을 하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늘 다들 바쁘니까라고 말했고 가족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역할이 그런 거라고요. 엄마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 집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누가 폭력을 쓰지 않아도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약 챙기고, 밥 차리고, 병원 갈 날이면 병원 모시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그 공기가 먼저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 공기를 거스르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고, 누가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엄마는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재료, 국 끓일 재료. 그때마다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이번엔 간단하게 할 거야. 그 말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었는데도요. 신기한 건 그 집 식구들 중 명절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상에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음식이 상에 오르면 그때서야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짜? 이건 작년보다 별로네. 엄마는 그 말들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번에는 더 신경 써야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했겠죠. 그게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릴 때의 저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집에 밥이 나오고 빨래가 되어 있고 아프다고 크게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엄마는 늘 괜찮아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작은아버지 쪽 사촌도 같은 해대학에 붙었는데 그 집에서는
등록금을 다 대줬습니다. 강남 사는 집이 조카 등록금 대주는 건 당연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때 저는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그냥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 제 등록금을 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엄마가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렸다는 걸요. 아빠는 무슨 돈까지 빌려서 대학을 보내냐며 그 돈은 알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생활비에서 빼서 갚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쯤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청소 일을 다니셨다는 걸요. 제가 알면 대학을 그만둘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늘 피곤했던 이유, 엄마가 늘 조용했던 이유, 엄마가 화를 안 냈던 이유. 그건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체념이었고 엄마 혼자 감당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엄마는 조용히 아팠습니다. 열이 나서 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기침을 할 때마다 몸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 검사도 해봤지만 코로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엄마에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엄마에게 명절은 아픈 날에도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번쯤 안 차려도 된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했습니다. 근본도 모르고 예의도 없는 년. 그 말이 엄마에게 한 말이었는지 저에게 한 말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냄비를 꺼내고 재료를 씻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고모였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안부도 없었습니다. 부엌을 한번 훑어보고 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보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차례상을 이딴 식으로 차리고 있냐? 엄마는 잠깐 멈췄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 재산은 다 받아놓고 염치는 없다. 염치가. 부모 재산이라고 해봐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하나였습니다. 엄마는 이 집에서 20회를, 30회를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그 사실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집 처분하면 유산 다시 나눠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하면 왜 살아계실 땐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그 집안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모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프다기보다는 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빨랐습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른한테 대드냐며 제 뺨을 또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가 맞아야 하는지도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하고요. 그때까지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걸 엄마는 부엌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까지도 엄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집 일처럼 한 박자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맞는 걸 보는 순간 엄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라기보다는 놀람에 가까웠습니다. 왜 손을 대? 엄마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엄마는 프라이팬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렸고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엄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딸한테 왜 손대? 그 말은 고모에게도 아빠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누군가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아서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낮았던 목소리, 늘 숙이던 어깨, 늘 먼저 사과하던 사람.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빠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그랬지? 네가 맞은 건 엄마 때문이지. 엄마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맞지 않기 위해 참아온 사람이었는데 딱 한 번 소리를 냈다고 미안해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에 불 껐나? 냉장고 문은 닫았나? 그 순간에도 엄마는 그 집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취방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그런 집에서 키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도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며칠 동안 엄마는 계속 집 얘기만 했습니다. 차례상은 누가 차렸을까? 아버지 약은 챙겨 두셨을까? 마치 본인이 집을 비운 게 아니라 잠깐 외출이라도 나온 사람처럼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며칠만이라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자고요. 검색하다가 강원도의 작은 숙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돈 아깝다, 집 걱정된다, 괜히 나왔다고요. 그래도 짐을 챙겨서 같이 떠났습니다. 엄마 핸드폰은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잘한 일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제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지만 엄마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더군요. 제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던 웃음도 괜찮다고 말할 때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다를 보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에게 여행은 늘 친가 식구들과 함께 가는 거였고, 그건 여행이 아니라 수발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뒷정리하는 사람도 아닌 채로 그냥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끝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이혼해야겠지? 그 말은 울면서도 아니었고 화를 내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고민한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명 정도는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요? 제가 직장인이고 혼자 살고 있고 적어도 엄마가 더는 눈치 보며 살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앞으로의 생활도 차근차근 정리 중입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참는 게 늘 어른스러운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견뎌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 엄마는 30년을 참았고 저는 그날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어디까지 참으셨을까요?